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자, 오늘 주진우 라이브의 경제 선생님은 KBS 박주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네, 네. 잘했습니다. 물가가 걱정돼 가지고 네. 우리 경제 박사, 우리 박주훈 기자 모셨어요. 8월 소비자 물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석유값도 오르고 계속해서 막 오른다 이런 얘기만 들어서 장보기 겁나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 물가가 갑자기 오른 걸 보면 네. 이게 하나하나 세방목을 볼 때 네. 가장 많이 이제 물가를 자극한 게 농산물, 그리고 네. 외식 물가, 그리고 석유류의 기저효과가 끝난 거, 이거 세 개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거든요. 예. 특히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5.3%를 기록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였으니까 예. 이거보다 좀 더 높았잖아요. 많이 올랐네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 네. 피자, 뭐 김밥, 떡볶이 이런 것들이 뭐 한 7에서 10% 정도 올랐거든요. 라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민 먹거리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훨씬 더 큰 거고요. 예. 이 석유류가 이게 함정인데 네. 11% 하락한 걸로 나오지만 네.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은 지난해 이제 굉장히 유가가 비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락한 걸로 나올 뿐이지 사실은 7월 달에는 이 석유류 하락률이 25.9%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11% 하락으로 바뀌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 유가가 전달보다 크게 오르면서 아이고 이건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만드는데 석유류가 한 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앞으로 농수산물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추석 앞두고 있어서.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추석을 바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미 8월달 물가 지수를 봤을 때도 과실 물가 같은 걸 볼 때 한 해 전보다 13.1%나 올랐거든요. 사과 하나에 막 3,000원이에요. 여기는 5,000원인데요. 그런 네. 얘기예요. 사과가요. 그러니까요. 사과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 사과. 30.5% 올랐습니다. 30%네요? 네. 그리고 복숭아가 23.8%.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 다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 먹기가 참 이게 지갑을 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네. 가수원에 전화했어요. 네. 가수원이 얼마냐고. 사과가 너무 비싸가지고 차라리 네. 가수원 통째로 나무를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많이 올랐죠. 더군다나 네. 이 채소류 같은 경우는 1년 전보다는 1.1% 하락한 걸로 나왔는데 이것도 대표적으로 착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폭염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 이맘때 있었거든요. 폭등했다고 그죠? 네, 그래서 1년 전보다는 1.1% 하락한 걸로 보이지만 전달보다 비교하면 16.5%가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게 지난해 폭염 때만큼 비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역시 또 서민 물가고 네. 그러다 보니 체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서민분들 체감 물가 중심으로 굉장히 올랐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서민 물가 그리고 이거는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네. 다 이렇게 서민들만 어려워지는 건가. 조혜숙님이 오늘 마트 갔는데요. 작은 당근 하나가 1,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어요. 저희 아들 반찬 소세지 반찬에 당근 못 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추석 상차림 물가 꼭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오를까요? 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이 추석을 앞두고 항상 이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해서 이걸 발표를 하는데 네. 지난해 6, 7인 가족을 기준으로 대형마트 기준으로 하면 31만 원이었어요. 네. 이게 그 전년보다 2만 원이나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 금액이었는데 올해 어떻게 될 거냐? 아직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체감 물가가 이 정도 오른 상태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항상 뭐 얘기할 때마다 이제 물가 곧 안정됩니다 이러던 한국은행이 네. 이번에는 9월 달에 더 오를 수 있습니다라는 말까지 한 거 보면 아이고. 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 상차림 물가가 더 올라 있지 않겠느냐. 네. 약간 우려가 됩니다. 아마 곧 나오겠죠. 추석 앞두고 항상 정부에서 물가 대책 내놓잖아요. 네.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는 물가를 잡다가 못 잡으니까 물가 지표 연동 지표되는 몇몇 항목을 빼기도 했었어요. 네, 그랬었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물가 대책은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물가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 7월, 6월에 예. 2%대 물가 상승률을 한 두 번 기록하니까 그러니까요.
마치 물가 다 잡은 것처럼 네.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 지난달에 이거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지난달 하순인데 이 7월 물가 상승률이 2.3%였다. 그렇죠.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를 했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자 높아진 물가를 빠른 시간 내에 3% 밑으로 내린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네. 이렇게 자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말 하자마자 이 8월 물가 상승률 발표가 나왔는데 3.4%로 튀어 오른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발언이 무색하게 됐는데 그 뒤에 발언이 아직 없어서 좀 네. 봐야겠는데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신감이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심지어 뭐 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명했었거든요. 추경호 부총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 이거 일시적 현상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자신감 있나 본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3.4로 튈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예. 더군다나 9월 물가 지수에 대해서도 지금 좋게 말을 못합니다. 한국은행이. 네. 그 얘기는 9월에도 한 번 더 튈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왜 이 말이 맞아야만 하느냐. 사실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다른 나라는 자꾸 올라갈 때도 우린 내려갔어요. 맞습니다. 네. 맨날 뭐 OECD가 발표하든 IMF가 발표하든 계속 하락했어요. 다른 나라 다 올리는데 네.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발표할 때 경제 성장률 전망 우리나라가 발표하는 것조차도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됐냐 하면 이제 외국계 투자은행 평균을 내봤습니다. 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드디어 1.1%로 낮아졌습니다. 1.1이요? 네,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발표할 때마다 자꾸만 낮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고요. 또 이제 해외 투자은행 이제 다 평균을 다 내봤더니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1.9%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것도 점점 내려왔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올해도 1%대일 가능성이 있고 1.1이니까 굉장히 높죠. 내년에도 1.9 만약에 그 평균이 1% 라면? 맞다면 네. 1%대 연속으로 2년 연속을 한 건 없죠. 대한민국 통계를 낸 이후로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1954년부터 이 통계를 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아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1.1이 이게 경제 성장률이냐고요. 네. 이게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이제 우리가 만약에 물가가 튀어 오르게 되면 금리를 이제 와서 올리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 잡자고 금리를 높이자니 그것도 어렵고 물가가 튀니 경기 살리자고 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운 진짜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말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지금 현재 되게 바빠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물가 안정 대책 일환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더라고요. 내놨어요? 네네. 근데 이런 정책들이 먹혀서 어쨌든 물가가 잡히기를 어쨌든 기대 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어떤 대책을 내놨나 좀 눈에 들어오는 건 없는데요. 외국산 과일 네. 무관세 수입 추진한다. 닭고기도 이렇게 할당 관세 해가지고 물량 도입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내 농사 짓는 분들 속 터지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뭐 닭고기라든가 뭐 일부 이제 뭐 농산물 조금 뭐 무관세 할당으로 도입하고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16만 톤 같은 경우는 뭐 역대 최대 규모로 뭐 성수품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무관세로 이렇게 들여오는 거 우리 농민들한테는 분명히 간접적으로 안 좋죠.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그러게요.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게 효과가 됩니까? 대책이 됩니까? 네, 사실 16만 톤 굉장히 숫자 요란하고 이걸 뭐 역대 최대 물량이다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나눠 풀지 않고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푼다.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대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물가 안정에 도입이 될지 미지수고요. 또 역대 최대란 말 지금 계속 붙이는데 670억 원을 투입해서 뭐 할인 쿠폰 동원하고 농산물 가격도 낮추겠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쿠폰 그거 대단해요. 퍼센트를 보면 최대 40에서 6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뭐 수산식품 시장 규모만 따져봐도 12조 원이고 뭐만 해도 우리나라는 몇십조 단위인데 근데 670억이 670억 원으로 우리나라 물가 안정이 될까 이게 사상 최대라는 말이 붙긴 하는데 네. 이 대한민국 경제 이제 선진국까지 진입하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황에서 670억 원 언발의 오줌 누기 격이 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는 됩니다. 기자님 근데 물가 지금 못 잡고 있어요. 확실히. 근데 경기 상황 너무 안 좋습니다. 네. 1.1% 이게 경제 성장률
어디에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교과서에 뭐 IMF 때 한 번 안 좋아서 그 다음 해부터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코로나 때도 괜찮았어요. 다른 나라 어려울 때도 우리는 괜찮았는데 우리 경제 성장률 이 모양이고 일본한테도 한참 뒤처지고 내년에도 1%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무서워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IMF 외환 위기라든가 온갖 위기들을 겪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근데 우리가 한 번도 2년 연속으로 1%대 성장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 예. 대단한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일본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난 25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항상 일본을 이겼는데 막 2배, 3배씩도 네. 왜 맞습니다.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8.7배 성장할 때 일본은 똑같이 있어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하고 거의 갖다 붙어서 그렇죠. 이대로 가면 우리가 따라잡는다고. 네. 해외투자은행에서 다 네. 2024년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예. 일본을 역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랬어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일본 따라잡는다. 우리가 자신감 가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일본을 따라잡냐? 우리가 수십 년 뒤쳐졌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고생한 나라 중에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영국에 진짜 수탈당했고 진짜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영국에 수탈당하는 과정에서 기근을 겪어서 네. 진짜 100만 명 단위로 사람들이 숨졌던 나라가 그렇죠. 아일랜드입니다. 네. 근데 아일랜드가 영국에 진짜 제대로 정말 먹였죠. 한 방 먹였죠. 네. 어떻게 됐느냐? 네. 1인당 국민소득이 영국의 2배가 됐습니다. 지금은요. 다 거기를 아일랜드 더블린 가고 싶어요. 네. 얘기합니다. 뭐 1-20% 이긴 게 아니라 네. 2배를 이겼어요. 네. 그래서 식민생활 그렇게 오래 한 나라도 이 영국을 이기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모든 투자은행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올해 이게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심각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비해야 네. 되는데 왜 대비하는 목소리가 없어요. 국민들도 다 아는데 걱정하는데 왜 그거 대책 안 내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레드팀이라는 거거든요. 예. 어떤 거냐면 원래 미군이 이렇게 정말 잘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보면 미군이 육성했던 게 레드팀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블루팀을 이제 주력군으로 하잖아요. 네. 레드팀을 가상의 적군으로 만들어서 레드팀이 하는 일은 뭐냐? 미군의 주력 부대인 블루팀의 가장 큰 약점을 찾아내서 네. 계속 공략하고 그 네. 약점을 이제 찾아내서 자꾸 개선하게 만드는 힘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자, 레드팀이 그 나라 경제에 있으면 그 나라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즉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죠. 대한민국 경제가 왜 여기까지 문제가 생겼는지 1.1% 성장률 전망을 해외투자은행이 할 정도면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지금 처방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뭔가 대책도 잘못 내고 있고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지금 현재 레드팀이 완전히 전멸했고 멸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레드팀이 필요한 게 쓴소리 듣기 싫다고 이제 이렇게 듣기 싫다. 너 듣기 싫은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이 문제점을 해결할 기회조차 역전할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쓴소리를 듣는 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 경제 문제점이 뭔지를 자꾸만 당신은 쓴소리만 하세요. 네. 이런 팀이 꼭 필요한 시기가 지금 바로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레드팀이 멸종하다 보니 지금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경제 성장률 1.1%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3.7%씩 막 이렇게 3점 몇 %씩 오르고 그러면 이거는 서민들은 가만히 똑같이 돈을 벌고 있다가는 계속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에 뭐 라면, 과자, 빵 이런 거 있잖아요. 과일, 서민들 꼭 필요한 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의 물가 상승률, 체감하는 상승률은 더 큽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개입하는 방식이 보면 이제 거시적인 정책으로는 사실 물가가 상승하는 정책들을 많이 쓴 셈이에요. 거꾸로. 맞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금리 올릴 때 이 다른 걱정들, 뭐 자산 가격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부동산 부자들 걱정하고 네. 있더라고. 기업체 세금 그렇죠. 걱정만 하고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죠. 네.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사실은 뭐 금융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로 대출 정책들로 거시적인 그런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오히려 온갖 특례 대출로 대출을 장려하고 이렇게 돈이 자꾸만 풀리니까
물가가 다시 튀는 현상이 지금 현재 8월에 일어난 건데요. 물론 이게 정부의 말대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진짜 바라는데 네. 이 8월에 튀는 것도 사실은 예측을 못했던 걸 생각하면 과연 정부 예측이 100% 맞을 것인가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고요. 작년 이맘때 하던 얘기하고 올 네. 초에 얘기하던 올 여름에 얘기하던 뭐 물가는 잡을 거다. 물가는 네. 거의 잘 잡았다.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걱정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런 거시적인 정책은 반대로 물가 오른 정책을 써놓고 지금 현재 업체들한테 가서 압박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내려. 스스로 내려.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기업들 입장에선 비용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여러 가지 비용들이. 근데 문제는 강제로 이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이 소비자 가격만 내리게 되면 네. 생산자 물가는 올라 있는 상태에서 결국 어떻게 됐냐?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겠죠. 예. 그럼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죠. 네. 자,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경기를 자극할 수 있는 예전처럼 돈풀기 정책을 못 씁니다. 왜? 진작에 금리를 올려놨으면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막 낮추면서 경기 부양책을 쓸 여지가 있지만 예. 남들이 다 금리 올릴 때 금리 제대로 안 올려놔서 예. 우리한테는 지금 금리를 내리기가 왜냐하면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역대급이니까 그래서 지금 부양책을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재정 이렇게 허리띠를 붙들어 맬 수밖에 없군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 이 물가를 지금 자극하자니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하다 보니 이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경제 상황이 그래서 미국이 빨리 금리를 내리기만 하면 좀 되거든요. 네. 이 정책이 어떤 방식이냐? 약간의 이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기우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야 빨리 비가 와라. 즉 빨리 미국에서 금리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다행히 요행이 우리가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네. 정책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불경기가 와도 대책을 세울 수가 없고 물가가 튀어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 내년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두 가지가 맞길 바라야죠. 정부의 물가 예측이 맞기를 바라야 되고 또 비가 오길 즉 미국에서 금리를 제발 좀 빨리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 경제 환경, 글로벌 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책으로 이 물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 이걸 주도해야 되는데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자, 유가가 계속 변술대인데 유가가 계속 상승합니까? 유가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동안은 사우디에서 유가가 $80는 최소한 넘어야 네. 국가 재정을 꾸려갈 수 있고 네. $100는 돼야 이 빈살만 왕세자가 원하는 비전 2030 네. 네옴시티 투자 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사우디에서 그렇게 유가를 올리려고 했는데 누가 협조를 안 해줬냐? 러시아가 협조를 안 해줬습니다. 예, 계속 팔았죠. 네, 왜냐하면 원유 이 가격 상한제가 $60에서 갇혀 있으니까 네. 에라 우린 $60에 계속 팔래 그러다가 최근에 사실은 프리고진 사태가 오히려 이 유가에는 악영향을 줬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과를 자꾸만 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러시아가 사우디의 어떤 동조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다시 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공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약점인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가를 한 번만 더 자극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가 다시 튄다면 대통령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사우디도 좋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훨씬 덜하게 될 테니까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선에 개입해서라도 지금 국제 정세를 바꾸려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공조가 시작되면서 그럼 뭐 사실상 유가는 오를 수도 있다. 네, 자극할 수도 있다고. 자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변수는 중국 경제가 과연 네. 더욱더 불황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유가가 좀 안정되겠지만 우리 경제는 더 안 좋겠죠. 그리고 중국 경제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유가를 튀어오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나은 건지가 조금 애매한 연말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기자님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 하반기 경제는 그리 좋아 보이진 않네요. 성장률 측면에서는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쨌든 2년 연속으로 잘못하면 1%대 성장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몰라도 실물 경제는 조금 안 좋은 1, 2년 한 정도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비가 오길 기다리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제는 정말 좀 제대로 된 한 1, 2년 이상의 네. 장기적 이게 보는 게 아니라 한 10년, 20년 보는 좀 장기적 안목의 대책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서민들은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돼요? 계속해서 올해 내년에는 안 좋아 이렇게 하면서 대비해야 됩니까?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올 연말하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 정도라고 보고요. 예. 그때까지 큰일 없기를 좀 이렇게 잘 기대해야겠죠. KBS 박종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옵니다. 주진우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